이건 미친 짓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린 철수합니다. 베트남 최대의 다리 건설 현장에서 일본 수석 엔지니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침하, 즉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매뉴얼상 철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일본 팀은 즉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망치는 그 펄펄 끓는 진흙탕 속으로 오히려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팬티바람에 밧줄 하나 달랑 메고 말이죠. 미국에서 온 저조차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자 그들의 리더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아저씨, 우리는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매뉴얼을 찢어버리고 기적을 쓴 사람들. 일본이 벌인 현장을 맨몸으로 지켜낸 한국인들의 72시간. 그 뜨거운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58이에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출신이죠. 국제건설 분쟁 조정관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공사판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서 배상금을 매기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예요. 저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계약서와 데이터만 믿어요. 눈물도 사정도 변명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만 봐요. 그게 제 직업이에요. 결혼도 2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7년을 버텼고 두 번째 아내는 3년 만에 떠났어요. 둘 다 같은 말을 했죠. 당신은 기계 같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기계처럼 일합니다. 감정 없이, 편견 없이, 오직 팩트만 봅니다. 그게 저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어요. 그날 제가 베트남 메콩강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습도는 98%, 온도는 40도. 숨만 쉬어도 폐에 물이 차는 것 같은 찜통 더위였죠. 셔츠가 5분 만에 젖어버렸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벌레들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모기, 파리, 이름 모를 벌레들. 손으로 쫓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본 구역인 3번 교각 아래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어요. 땅속에 물길이 흙을 쓸고 지나가면서 지하에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드는 토목. 엔지니어들에게는 악몽 같은 현상이죠. 쉽게 말해 땅 밑에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측 현장 소장 다나카 씨는 제 앞에 두꺼운 데이터 뭉치를 던졌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래프, 도표, 사진, 분석 보고서. 일본인들답게 정리가 완벽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미스터 윌리엄스, 보시다시피 집안 지지력이 붕괴 수준입니다. 더 이상 장비를 올렸다간 교각 전체가 넘어갑니다. 우린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고 철수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데이터는 정교했고 판단은 빨랐죠. 그들은 이미 중요 장비들을 바지선에 싣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3일 뒤면 베트남 최대 명절인 때시예요. 한국의 설날 같은 거죠. 고향으로 가는 수십만 명의 귀성객들이 이 다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반드시 가족이 모여야 해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공사를 멈추면 그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낡은 나룻배를 타다 물에 빠지거나 3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나카가 차갑게 대답하더군요. 감성팔이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린 원칙대로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현장에 대한 애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자의 눈빛뿐이었죠. 자기 이력서에 흠집 낼 수 없다는 계산이 보였어요. 일본 팀의 철수 행렬은 질서정연했어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작업복,
줄 맞춰 이동하는 트럭들. 마치 소풍 왔다가 비가 와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강 건너편 한국구역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철수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때려박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지?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지프차를 돌려 한국구역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일본 구역과는 딴 세상이더군요. 일본 구역이 잘 정돈된 실험실 같았다면 여기는 야생의 정글이었어요. 자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고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도 났어요.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인가? 경쾌한 리듬이었어요. 이게 무슨 공사판이야? 운동회장 같기도 하고 시장통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 강 소장을 만난 곳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이 아니라 진흙 범벅이 된 펌프장 앞이었어요. 그는 쭈그리고 앉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휘휘 젓고 있었습니다. 쉰 중반쯤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사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웃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현장에서 굴러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일본 팀은 철수했습니다. 이쪽 집안도 안전하지 않아요. 싱크홀은 옆으로 퍼지니까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강 소장은 커피를 후루룩 마시더니 혀를 찼어요. 일본 친구들 새님들이라 흙 묻는 거 싫어하잖아. 거 밥맛 떨어지게 철수는 무슨. 농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지하 30m 아래가 비어 있다고요. 저는 다나카가 준 데이터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강 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작업판은 진흙으로 떡이 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10kg는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제 발밑의 땅을 쿵쿵 밟으며 말했어요. 미스터 제임스, 기계는 거짓말 안 해도 땅은 가끔 거짓말해요. 데이터상으로는 비어 있어도 여기 밟아봐요. 찰기가 있잖아. 이건 버틴다는 소리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지질 스캔 데이터보다 자기 발바닥 감각을 믿는다니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공사판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인부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3번 구역 싱크홀이 커집니다. 우리 쪽 파일까지 빨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일본 구역의 구멍이 커지면서 한국 구역의 기초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엔지니어라면 여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남의 집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강 소장의 반응이 기가 찼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레미콘 다 불러. 펌프카 대기시켜. 남의 집 구멍 우리가 메운다. 네. 소장님, 거긴 일본 구역인데요. 돈도 못 받는데요. 이 새끼야, 지금 돈이 문제야. 다리 자빠지게 생겼는데. 니들 베트남 애들 고향 못 가게 할 거야? 빨리 움직여.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경쟁사의 구멍을 메우겠다고요? 이건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냥 미친 짓이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실패는 내 기회잖아요. 그런데 남의 실패를 내 돈 들여서 막겠다고요? 미국이었으면 주주들한테 고소당할 일이에요. 그때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능글맞은 아저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맹수 같은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쟁이였어요. 자기 작품에 흠집 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고집불통 장인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팀처럼 세련된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막가파식 총력전이었죠. 회의도 없었고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장이 소리 지르면 다들 뛰었어요. 한국팀은 자신들의 공사 구간에 써야 할 시멘트와 골재를 몽땅 일본 구역 싱크홀에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들 일을 뒤로 미루고요. 레미콘 트럭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어요.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빈 트럭이 나가면 다음 트럭이 들어오고 마치 개미 군단 같았어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굉음이 쉬지 않고 울렸어요. 일본 감리단이 달려왔어요. 깨끗한 안전모를 쓴 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뭐 하는 짓이야? 맘대로 우리 구역 건드리지 마. 책임 소재 불분명해져. 나중에 소송 걸 거야. 본사에 보고할 거야. 강 소장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귀에 이어폰이라도 꽂은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니, 모기 소리처럼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굴착기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일본 감리단을 향해 손짓했어요. 비키라는 뜻이었죠.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해. 콘크리트 맞으면 아파. 어이, 다나카한테 전해. 나중에 청구서 보낼 테니까 조용히 구경이나 하라고. 영수증. 끊어줄게. 일본 엔지니어들은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승인 절차도 공문 발송도 없이 남의 현장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저 무모함. 저건 공사가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전쟁보다 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팀의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어요. 고함을 지르고 욕을 섞어가며 일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오케스트라 같기도 했습니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어이 김반장. 똥폼 잡지 말고 흑포대나 날라. 아따 소장님 허리 끊어집니다. 끝나고 삼겹살 사주시는 거죠? 소주도 사준다. 빨리 날라.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농담 따먹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공포를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그들만의 방식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반면 강 건너편의 일본 캠프는 적막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그들은 망원경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요. 쯧쯧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러다 사고 나면 한국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멍청한 놈들. 제 옆에 있던 일본 엔지니어가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 측이 월권을 한 거니까요. 계약 위반이에요. 무단 침입이에요.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 측이 져야 합니다. 보험 처리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흥분이 일었어요. 저 멍청한 한국인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어졌거든요. 제 안에 뭔가가 저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만 믿어온 제가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쏟아붓는 콘크리트 양보다 땅이 삼키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땅이 살아있는 괴물처럼 콘크리트를 빨아들였습니다. 배가 고픈 괴물이었어요. 인부들의 얼굴에 지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서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뜬 채로 잠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열대성 스콜이었습니다.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 빗줄기였어요. 1분 만에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빗물은 진흙을 더 묽게 만들었고 집안은 푸딩처럼 흐물거렸어요. 발을 디디면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작업화가 지늘게 빨려서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맨발로 일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소장님, 주입관이 막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비명 같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 콘크리트를 쏘아 보내는 파이프 입구가 굳어버린 진흙 덩어리에 막힌 겁니다. 이걸 뚫지 못하면 지금까지 부은 게 다 헛수고가 돼요. 싱크홀이 다시 커질 거예요. 지금까지 12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기계로는 불가능했어요. 굴착기 팔이 닿지 않는 깊이였고 정밀하게 막힌 부분만 뚫어야 했으니까요. 강 소장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5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결심한 듯 헬멧끈을 조였습니다. 산소 절단기 가져와. 그리고 밧줄. 제가 물었습니다. 설마 직접 들어가려는 겁니까? 저건 늪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강 소장이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미스터 제임스,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기계가 못하면 사람이 해야지.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다 쓸 겁니다. 쓰슈. 맘대로 쓰슈. 근데 다리 무너지고 쓰는 보고서가 무슨 소용이요? 그는 작업복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러닝셔츠 바람이 된 그의 어깨에는 굵은 흉터가 있더군요. 평생 거친 현장에서 살아온 훈장 같은 흉터였어요. 화상 자국도 있었고 꿰맨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깨뼈 옆에는 깊이 파인 자국도 있었어요. 그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어왔는지를요. 그를 따라 반장급 베테랑 5명이 나섰습니다. 소장님 혼자 영웅 놀이하게 놔둡니까? 같이 가시죠. 저도요. 저도 갑니다. 너무 늙었어. 빠져. 늙긴요, 소장님보다 젊은데요.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밧줄을 챙겼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리에 밧줄을 묶었어요. 마치 굴비 두름처럼요. 한 명이 빠지면 다 같이 죽는 구조였습니다. 아니,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의 매듭이었죠. 살아서 돌아오자. 강 소장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삼겹살 아직 안 먹었잖아요. 반장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어요. 그들은 시커먼 진흙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아닌 진흙 괴물들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본 건설 현장 중에서 가장 무모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망원경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구덩이 아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죠. 주르륵, 주르륵. 빗물이 진흙을 때리는 소리.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어요. 천둥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하늘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상에 남은 젊은 직원들은 밧줄을 잡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그들의 팔 근육이 떨렸어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속에서 밧줄만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직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저 아래는 산소가 부족할 거예요. 유독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메탄, 황화수소. 지하에는 온갖 위험한 가스가 있거든요. 한번 들이마시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게다가 진흙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5분.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밧줄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당겨, 당겨.
지상의 인부들이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겼어요. 하지만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이 그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안 올라옵니다. 어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면 6명 모두 생매장이에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봤다면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혀를 찼을 상황이었죠. 저도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끼익, 쾅,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산소 절단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해머 소리였습니다. 진흙 속에서 누군가가 막힌 파이프를 해머로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좁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온몸이 흙에 짓눌린 채 팔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깡, 깡, 깡.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아니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박동 소리였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파이프가 뚫렸어요. 압축되어 있던 콘크리트가 뿜어져 나오며 땅을 울렸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올려. 지금이야. 인부들이 기합을 지르며 밧줄을 당겼습니다. 으라차차.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 범벅이 된 6덩어리가 지상으로 튀어 올라왔어요. 코르크 마개처럼 튕겨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색 시멘트와 흙을 뒤집어 쓴 조각상들이었습니다. 눈, 코, 입도 구분이 안 갔어요. 테라코타 병마용 같았습니다. 강 소장이 흙을 뱉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캑캑. 기침을 하다가 피가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엄지손가락이 펴져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현장에서 울어본 적 없는 제가요.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면서 붉은 햇살이 현장을 비췄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치 하늘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싱크홀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한국팀이 밤새 쏟아부은 땀과 시멘트가 땅을 단단하게 굳혔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거예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 측 현장 사무소 문이 열리고 다나카 소장과 엔지니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봤어요. 어젯밤만 해도 붕괴 직전이었던 3번 교각이 멀쩡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하게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완벽한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 인부들은 수도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어요. 호스로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야, 너 지금 똥 밟은 거 아니야? 아씨, 그게 내 얼굴이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의를 벗고 물세례를 맞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등짝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손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왕들처럼 당당했어요.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엔지니어들의 셔츠는 여전히 하얗고 빳빳했어요.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함이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옷은 더러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진흙탕에 처박힌 꼴이었으니까요. 깨끗한 옷이 오히려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헬기를 타고 날아온 거예요.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는 먼저 일본 소장에게 갔어요. 다나카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데이터상 불가피한. 장관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수도가에 있는 강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소장은 우통을 벗은 채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었어요. 배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더군요. 장관이 흙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 소장을 껴안았습니다. 까먼. 당신들이 우리 국민을 살렸습니다. 강 소장은 멋쩍은 듯 몸을 빼며 말했어요. 아이고, 냄새나요. 저리 가요. 그리고 감사 인사는 됐고 우리 애들 보너스나 좀 챙겨줘요. 명절인데 떡값은 있어야지.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장관도 수행원들도 심지어 저도 웃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일본 팀의 뒤편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을요. 25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남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청년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저 청년은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진흙탕에 뛰어들 겁니다. 저 청년이 일본의 미래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만 보며 살아온 제가요. 이제는 사람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데이터 뒤에 있는 이야기들. 그걸 봐야 진짜 진실이 보이는 거였어요. 강 소장이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진흙 속에서 말이에요. 3일 뒤 다리가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갔어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1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쌀자루를 싣고 선물 보따리를 싣고 아이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뒤에 태운 오토바이도 있었고 강아지를 바구니에 넣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닭장을 실은 오토바이도 봤습니다. 돼지를 싣고 가는 트럭도 있었어요. 화분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이겠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엄마, 다리다. 다리 건너요. 할머니 집 가요. 어떤 아이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며 한국 인부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신짜오.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짱. 땡큐 코리아. 경적 소리가 팡팡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소음이 아니라 축포였어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한국 인부들에게 절을 했어요.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어로 연신 말씀하셨어요. 인부들은 쑥스러워하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강 소장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 소장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제임스, 토목쟁이들이 맨날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자연 파괴한다, 시끄럽다, 먼지 날린다. 욕만 먹지. 그가 라이터를 켰어요.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근데 딱 이 순간 때문에 하는 거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고 못 가던 사람들을 가게 만드는 거. 저 오토바이 뒤에 탄 꼬맹이들 웃는 거 보이죠? 저거면 됐지 뭐.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담배 연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걸요. 강철 같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이야. 저 아이들 웃는 거 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2명의 중년 남자가 다리 위에서 나란히 울고 있었습니다. 우스웠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도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갈라져 있었고 관절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만든 다리는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였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최첨단 공법도 완벽한 매뉴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투박한 한국인의 손과 뜨거운 가슴이 해낸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리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는 오지랖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오지랖.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남의 집 불을 끌어 뛰어드는 그 오지랖.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계산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무시해왔던 그것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스튜어디스가 샴페인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술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펼치고 파일을 열었어요. 사건 번호 V-2024-tet. 밤콩 교량 집안 침하건. 30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처럼 키보드가 무거운 적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한국 측에 안전규정 위반과 무단 설계 변경으로 벌점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는 적절한 위험 회피로 면죄부를 줬어야 했죠. 매뉴얼대로라면요. 규정대로라면요.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대로라면요. 하지만 저는 키보드 위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흙 범벅이 된 채 엄지를 치켜들던 그 모습이요. 베트남 아이들이 오토바이 뒤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도요. 할머니가 절을 하던 모습도요. 그 웃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규정이 뭐고 매뉴얼이 뭔가요?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규정보다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의견. 기술은 일본이 앞섰을지 모른다. 그들의 데이터는 정확했고 판단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건설은 결국 인간을 위한 행위다. 일본은 위험을 관리하려 했고 한국은 위험을 극복하려 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켰지만 한국은 다리를 지켰다. 일본은 매뉴얼을 지켰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켰다. 만약 내 가족이 건너야 할 다리라면 나는 주저없이 한국인이 지은 다리를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시멘트에 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을 섞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리를 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짓고 있었다. 따라서 본 조정관은 한국 측의 조치에 대해 현장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으로 판정하며 포상을 권고한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평생 쓴 보고서 중에 가장 비논리적이지만 가장 진실한 보고서였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 아래로 베트남의 산천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 소장은 또 믹스커피를 마시며 다른 현장의 진흙탕을 뒹굴고 있겠죠. 욕을 섞어가며 인부들을 독려하고 있겠죠. 아저씨, 우리는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그건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증수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쓰고 나서 행복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아, 저 이혼했지. 그럼 친구들한테라도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야 합니다. 강 소장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계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강 소장,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믹스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 소주를 사드려야겠네요. 삼겹살도요. 저는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출장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술자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술자와 가슴을 두드리는 기술자.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지 타산을 따지고 안전 규정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따졌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 다리가 끊기면 사람들이 고향에 못 간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흙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소장이 팬티바람으로 밧줄을 메고 칠흑 같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 가족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했기에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험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수출하고 계신 수많은 한국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이고 국격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손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뜨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